평생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인터넷에는 건강 정보가 넘쳐납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걸 먹어라, 저걸 하지 마라. 솔직히 뭘 믿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25년간 의학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의사, 교수,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리한 진짜 중요한 건강 수칙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나 어려운 이론은 빼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담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최소 10년은 늘어날 겁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의 진짜 의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이 없는 것? 아픈 곳이 없는 것?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원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죠. 하지만 건강 수명은 얼마일까요? 겨우 73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생의 마지막 10년은 아프거나 누워서 지낸다는 겁니다. 침대에 누워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병원비 걱정하며 그렇게 10년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원하는 노년의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90살, 100살까지 살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수칙은 바로 그걸 위한 겁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공기의 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잊고 사는 것입니다. 맑은 공기입니다. 에이, 공기? 그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5kg 정도입니다. 그럼 하루에 마시는 물은 약 2리터, 2kg 정도죠. 그런데 하루에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얼마일까요? 무려 15kg입니다. 음식보다 10배나 많은 양을 들이마시는 게 공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음식은 조금만 뭔가 묻어도 안 먹죠. 유통기한 하루 지나면 버립니다. 근데 공기는 어때요? 미세먼지 나쁨이어도 그냥 마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매연 마시면서 10분씩 서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의학적으로 보면 공기가 음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쳐 밖으로 나갑니다. 대부분은 우리 몸을 그냥 통과할 뿐이에요. 하지만 공기는 폐로 들어가서 직접 우리 혈액에 섞입니다. 바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죠. 2020년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1% 증가한다고 합니다. 심장마비 위험은 9% 증가하고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영향이 누적된다는 겁니다. 담배 한 대 피운다고 바로 폐암 걸리는 건 아니죠. 하지만 20년, 30년 누적되면 걸립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 5가지. 먼저 등산을 시작하세요. 한국은 천혜의 등산 천국입니다. 서울에서 차로 30분만 나가면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는 산이 수두룩합니다. 주말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2번만이라도 등산하세요. 한국인이 술, 담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일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평균 수명이 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등산 문화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창문을 자주 여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 못 열어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실내 공기가 실외 공기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고요?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요리할 때 나오는 기름 연기, 청소할 때 날리는 먼지,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각종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방향제, 세제, 페인트 등등이요.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평균 2배에서 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요리할 때는 10배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나쁨 날에도 최소한 하루에 3번, 10분씩은 환기하세요. 세 번째로 화분을 키우세요. 나사에서 연구했습니다. 어떤 식물이 공기 정화에 좋은지 말입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화분 한 개가 성인 한 명이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추천 식물을 말씀드리면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배출합니다. 스파티필름은 포르말데히드를 제거하고요. 아레카야자는 습도 조절에 좋습니다. 공기청정기 쌀 돈으로 화분 5개에서 6개 사세요.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길 걸을 때도 전략이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걷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등지고 걷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마주보고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고요? 배기가스는 차 뒤에서 나오잖아요. 오염물질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1m 떨어져 있을 때와 2m 떨어져 있을 때 거리는 2배 차이지만 오염도는 4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주보고 걸으면 배기가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지는 거죠. 사소한 차이 같지만 30년, 4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내에서 운동하지 마세요.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 많죠?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운동하면 시원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밖에서 걷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고요? 운동할 때 우리 호흡량이 평소보다 5배에서 10배 증가합니다. 그만큼 공기를 많이 마신다는 거죠. 이때 실내의 탁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세먼지 좋은 날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세요.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물의 마법. 두 번째는 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자. 에이, 그건 나도 알아요.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물 몇 잔 드셨어요? 아마 대부분 2잔에서 3잔, 많아야 4잔에서 5잔. 의학적으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최소 8잔, 약 2리터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70%가 이 권장량을 못 채웁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입니다. 혈액의 90%가 물이고요. 근육의 75%가 물입니다. 뇌의 8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 부족의 무서운 진실. 먼저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가 걸쭉해지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물 부족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만성 탈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54% 증가한다고 합니다. 피가 끈적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관이 막힙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급증하죠.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80%가 만성 탈수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소가 쌓입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들어옵니다. 음식에 섞인 첨가물, 공기 중에 오염물질, 세균이 만드는 노폐물 등이 있죠. 이런 독소들을 배출하는 방법은 소변과 땀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특히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신장은 하루에 혈액 180리터를 거릅니다. 이때 물이 필요한데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망가집니다. 세 번째로 암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암 발생률이 감소합니다. 특히 방광암의 경우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2잔에서 3잔 마시는 사람보다 방광암 발생률이 51% 낮았습니다. 왜냐고요?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도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이 자주 나옵니다. 발암물질이 방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발암물질 농도가 희석됩니다.
대장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가 예방되고 발암 물질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물 제대로 마시는 법. 첫 번째로 목마르기 전에 마시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뇌의 갈증 중추가 작동하려면 체내의 수분이 1%에서 2% 부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어요. 물컵을 책상에 놓고 30분마다 한 모금씩 드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저 커피 많이 마셔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거죠? 아닙니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즉, 소변을 더 많이 만듭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몸에서 물이 더 빠져나갑니다. 커피 마셨으면 그만큼 물을 더 마셔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녹차도 물 아닙니다. 콜라도 물 아닙니다. 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순수한 물, 보리차, 옥수수차 정도만 물로 인정하세요. 세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이거 꼭 하세요.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땀으로, 호흡으로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이때가 뇌졸중,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양치하기 전에 물 한 잔 쭉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합니다. 네 번째로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의외죠?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안 됩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세요. 다섯 번째로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찬물은 안 좋습니다.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최고입니다. 물 8잔 어떻게 채울까? 실제로 하루에 8잔 마시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아침 기상하면 한 잔, 아침 식사 전에 한 잔, 오전 10시쯤 한 잔, 점심 식사 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식사 전에 한 잔, 저녁 8시쯤 한 잔, 잠들기 전에 한 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면 의외로 쉽게 8잔 채울 수 있습니다. 뼈의 비밀. 세 번째는 칼슘입니다. 칼슘? 그거 애들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큰 오산입니다. 칼슘은 전 연령대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로 2024년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남자 77세, 여자 84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70세 할아버지에게 남은 평균 수명이 몇 년일까요? 7년? 아닙니다. 13년입니다.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를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라는 건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영아, 사고로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평균이거든요. 이미 70세까지 무사히 살아온 사람은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살 겁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 하시죠? 과장이 아닙니다. 올해 태어나는 아기 100명 중 2명은 100세까지 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장수 시대, 뼈가 핵심이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80세, 90세까지 살 때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뭘까요? 심장, 뇌, 肝. 다 중요하지만 답은 뼈입니다. 왜냐고요? 심장이 안 좋으면 약 먹으면 됩니다. 스텐트 시술 받으면 됩니다. 요즘은 인공심장도 있습니다. 뇌가 안 좋으면 약물 치료 가능합니다. 수술도 가능합니다. 간이 안 좋으면 간 이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뼈가 안 좋으면 답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특히 고령에서 뼈가 부러지면 그게 사망으로 직결됩니다. 골다공증의 공포. 골다공증, 뼈에 구멍이 송송 뚫리는 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50대 이상 여성의 35%가 골다공증입니다. 남성도 15%가 골다공증이고요. 문제는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걷다가 계단 내려가다가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즉 엉덩이 뼈 골절이 치명적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가 1년 내 사망합니다. 50%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요. 80%가 일상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한번 부러지면 걷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지내고 폐렴, 욕창, 혈전증으로 사망합니다. 이게 골다공증의 무서움입니다. 칼슘,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한국인 2명 중 1명이 하루 권장량의 칼슘을 못 먹고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은 700mg에서 800mg, 50세 이상은 800mg에서 1000mg, 임산부는 1000mg에서 1200mg입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 칼슘 220m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가 최고인 이유는 칼슘 함량이 높다는 것, 흡수율이 높다는 것, 40%나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우유 먹으면 배 아파요 하시는 분들, 유당 불내증이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 드세요. 요거트도 좋습니다. 치즈도 훌륭합니다. 하루 우유 2잔이면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멸치, 뱅어포입니다. 멸치 한 줌, 20g에 칼슘 440mg이 들어있습니다. 놀랍죠? 우유보다 많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이 최고입니다. 멸치, 뱅어포, 뱅어, 정어리 통조림이 좋습니다. 밥 반찬으로 멸치볶음 자주 해드세요. 세 번째는 시금치, 케일입니다. 시금치 한 줌에 칼슘 100mg이 들어있습니다. 녹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시금치, 케일, 청경채, 브로콜리가 좋아요. 다만 흡수율이 우유보다 낮습니다. 20%에서 30% 정도. 그래도 꾸준히 먹으면 도움됩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칼슘 200mg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칼슘의 대표주자. 한국인의 식탁에 늘 있는 음식이니 자주 드세요. 다섯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미역국, 다시마 육수, 김도 좋습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방법. 칼슘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가 더 중요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비타민 D는 어디서 얻나요? 햇빛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세요. 등푸른 생선에도 있고요. 계란 노른자에도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웨이트 트레이닝이 좋습니다. 반대로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염분은 칼슘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합니다. 짜게 먹으면 안 돼요. 탄산음료도 안 좋습니다. 콜라의 인산이 칼슘을 배출시킵니다. 과도한 커피도 안 좋아요. 카페인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담배, 술도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 매일 우유 2잔 마시세요. 멸치볶음을 밥 반찬으로 자주 먹으세요. 두부, 두유도 좋습니다. 하루 20분 햇빛 쬐세요. 걷기 운동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살리는 기름. 네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암? 틀렸습니다.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이런 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암보다 훨씬 많습니다. 1년에 8만 명. 한국인 3명 중 1명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혈관 질환은 왜 무서운가? 암은 무섭죠. 하지만 암은 시간을 줍니다. 말기 암이라도 6개월, 1년, 길면 2년에서 3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고, 유언장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습니다. 통증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르핀 같은 강력한 진통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혈관 질환은 갑자기 옵니다. 아무 전조 증상 없이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반신불수, 사지마비, 식물인간 또는 즉사. 더 끔찍한 건 의식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를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또렷합니다. 다 보고, 다 듣고, 다 생각합니다. 이게 혈관 질환의 잔인함입니다. 세계 장수 1위 국가의 비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본입니다. 일본인 평균 수명은 87세, 한국인 평균 수명은 84세, 3년 차이입니다. 고작 3년?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국가 단위로 3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한국에서 암 사망률을 0으로 만들어도 평균 수명은 2.4년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3년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럼 왜 일본인이 오래 살까요? 기후? 비슷합니다. 유전자? 우리랑 비슷합니다. 의료 수준? 한국도 세계 최고입니다. 차이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생선 섭취량입니다.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생선을 2배 이상 많이 먹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메가3 혈관의 청소부, 생선 기름, 특히 등푸른 생선의 기름.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가 뭘까요?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지방입니다. 오메가3는 뭘 하나요? 혈관을 맑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전, 즉 피떡을 녹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염증을 줄입니다. 혈관 내벽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중성지방을 낮춥니다. 혈중 중성지방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요. 혈압을 낮춥니다.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mm 감소합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오메가3를 유일하게 공인된 심혈관 보호 영양소로 인정했습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심근경색 위험 30% 감소, 뇌졸중 위험 25% 감소, 돌연사 위험 45% 감소합니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최고예요. 고등어가 1위입니다. 꽁치, 정어리, 삼치, 연어도 좋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에 오메가3 2g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하루 권장량의 2배입니다. 일주일에 생선 3번만 먹어도 오메가3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가 1위예요. 아몬드, 땅콩도 좋고요. 호두 7알에 오메가3 1일 권장량이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호두 드세요.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한국인의 축복입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에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이 들어있습니다. 참기름, 콩기름에는 오메가3가 거의 없습니다. 유독 들기름에만 많아요.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넣으세요. 네 번째는 아마씨유, 치아씨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슈퍼푸드. 실제로 오메가3가 많습니다. 생선, 이렇게 먹으세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구이는 좋습니다. 찜은 최고고요. 조림도 좋습니다. 튀김은 최악입니다. 왜 튀김이 최악일까요? 오메가3는 열에 약합니다. 고온에서 튀기면 파괴됩니다. 그리고 튀김기름, 즉 오메가육이 오메가3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생선회가 가장 좋지만 가정에서 자주 먹기는 어렵죠. 구이나 찜으로 드세요. 오메가3 대 오메가6. 여기서 중요한 개념. 지방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오메가3는 좋은 지방, 오메가6은 나쁜 지방. 오메가6은 어디 많나요? 식용유, 마가린, 과자, 라면, 튀김, 치킨에 많습니다. 현대인은 오메가6을 과다 섭취합니다.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3 대 오메가6이 1대 4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1대 20에서 1대 30입니다. 오메가6이 20배에서 30배 많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메가6은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전을 만듭니다. 혈관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튀김, 과자, 라면 줄이고 생선 많이 드세요. 지금 당장 실천할 것. 일주일에 생선 3번 이상 먹으세요. 특히 고등어, 꽁치 자주 드시고요. 들기름을 사용하세요. 참기름 대신 말입니다. 호두를 간식으로 드시고요. 튀김 음식은 줄이세요. 이것만 지켜도 혈관은 10년 젊어집니다. 근육의 힘. 5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거 운동선수들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백질은 모든 연령대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빠진다. 30세 이후부터 1년에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40세가 되면 10% 감소, 50세가 되면 20% 감소, 60세가 되면 30% 감소. 이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살이 찝니다. 똑같이 먹어도 살이 쪄요. 힘이 없어집니다. 계단 오르기 힘듭니다. 무거운 건 못 듭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감기 자주 걸립니다. 회복이 느립니다. 당뇨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근육은 제2의 심장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왜 중요한가? 근육을 만드는 원료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에도 근육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기존 근육도 분해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효소의 재료, 호르몬의 재료, 항체의 재료, 상처 치유의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어요. 빨리 낫고 싶어요. 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항체가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술 받았어요.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단백질입니다. 새살이 돋는 것도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백질 얼마나?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1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60g. 노인은 체중 1kg당 1.2g에서 1.5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면 72g에서 90g. 운동하는 사람은 체중 1kg당 1.5g에서 2g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인의 40%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특히 노인층은 60%가 부족합니다. 고단백 식품 5가지.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 30g이 들어있습니다. 고기는 살찐다고 안 먹어요. 이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살찌는 건 기름진 고기입니다. 삼겹살, 갈비, 닭껍질이요. 살코기는 안 찝니다. 닭가슴살, 소고기 안심, 돼지 앞다리 살이요. 오히려 단백질은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도움됩니다.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생선 100g에 단백질 20g에서 25g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 더하기 오메가3,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 1개에 단백질 7g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입니다. 특히 흰자가 좋습니다.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이 있으니 중년 이후에는 흰자 위주로 드세요. 아침에 계란 2개 드세요.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 반모에 단백질 10g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왕. 가격도 저렴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 200ml에 단백질 7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루 우유 2잔이면 단백질 14g 더하기 칼슘 440mg입니다. 단백질 언제 먹을까?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의 아침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 10g입니다.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
아침에 최소 20g에서 30g은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밤새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면 근육이 분해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침 식단은 계란 2개, 우유 1잔, 두부 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단백질 30g 섭취 가능합니다. 운동 후 30분이 골든타임.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이 최대화됩니다. 운동 직후에는 삶은 계란, 우유, 단백질 쉐이크 중 하나는 드세요. 단백질 과다 섭취? 단백질 많이 먹으면 신장 안 좋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건강한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장 질환이 이미 있는 사람만 단백질 제한이 필요합니다. 일반인이 하루 100g에서 150g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 아침에 계란 2개 드세요. 매끼 손바닥만한 크기의 고기나 생선 드시고요. 우유 하루 2잔 마시세요. 두부를 자주 드시고요.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치아가 건강의 시작. 6번째는 치실입니다. 치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인류가 앓는 가장 흔한 병이 뭔지? 감기? 아닙니다. 잇몸 질환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80%가 크고 작은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성인 10명 중 8명이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잇몸 질환, 왜 무서운가? 잇몸 좀 붓는 거, 피 좀 나는 거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최근 연구 결과들이 충격적입니다. 잇몸 질환이 전신 질환을 일으킵니다. 심장병 위험이 2배 증가합니다. 잇몸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하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근경색 위험이 증가합니다. 뇌졸중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잇몸 염증이 뇌혈관에 영향을 줍니다. 당뇨가 악화됩니다. 잇몸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잇몸 세균이 뇌로 침투 가능하고 알츠하이머와 연관이 있습니다. 조산 위험도 있습니다. 임산부의 잇몸 질환은 조산 위험을 7배 증가시킵니다. 놀랍죠? 입안의 문제가 온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충치대 잇몸 질환.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치과 질환은 충치다. 아닙니다. 잇몸 질환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충치는 국소적입니다. 한두 개 썩습니다. 치료가 쉽습니다. 떼우면 됩니다. 진행이 느립니다. 잇몸 질환은 전체적입니다. 입안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진행이 빠릅니다. 치아를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 틀리하는 이유가 충치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하다. 저 양치질 열심히 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칫솔이 닿는 부위는 치아 표면의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는 치아와 치아 사이입니다. 여기는 칫솔이 절대 안 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 질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치실이 필요합니다. 치실 어떻게 사용하나? 치실은 치과용 실입니다. 약국,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3,000원에서 5,000원. 사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실을 40cm 정도 잘라 가지고요. 양손 검지에 감아서 치아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위아래로 쓸어내립니다. 모든 치아 사이를 다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생소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시면 3분에서 4분이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순서는 먼저 양치질 하시고 그 다음에 치실하시고 그 다음에 맹물로 가글링 하시는 거예요. 치실의 놀라운 효과. 치실을 사용하면 잇몸병이 예방됩니다. 치태가 제거되고
잇몸 염증이 감소합니다. 충치가 예방됩니다. 치아 사이 충치가 70% 감소합니다. 입냄새가 제거됩니다. 치아 사이 음식물이 제거되고 구취 원인이 박멸됩니다. 전신 건강이 개선됩니다. 심장병 위험이 감소하고 당뇨 조절이 개선됩니다. 미국 치과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한 번 치실 사용하면 수명이 6.4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6.4년. 놀랍지 않나요? 치실이 어려우면 치실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치실 홀더를 사용하세요. Y자 모양 도구입니다. 치실이 미리 끼워져 있고요. 한 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치간 칫솔도 있습니다. 치아 사이를 닦는 작은 칫솔이에요. 치실보다 쉽습니다. 워터픽도 있습니다. 물 압력으로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치실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것. 오늘 당장 치실 사러 가세요. 매일 자기 전 치실하세요. 양치질 3분, 치실 3분 하시고요. 3개월에 한 번 치과 검진 받으세요. 걷는 자가 건강하다. 7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 중에 운동. 건강의 기본. 걷기입니다. 하루만 보의 기적.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이나 걸으십니까? 현대인 평균은 2000보에서 3000보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 10,000보를 걸으세요. 10,000보는 거리로 따지면 약 7km에서 8km. 시간으로는 약 2시간. 2시간씩 걸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별도로 1시간 정도 걷기 시간을 내는 겁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 걷기는 우리 몸에 무엇을 줄까요?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당이 조절됩니다. 걷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당뇨 예방, 치료 효과가 있고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감소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 감소합니다. 약 없이도 혈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체중이 감량됩니다. 하루 10,000보는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한 달이면 1kg에서 2kg 감량됩니다. 뼈가 강화됩니다. 걷기는 뼈에 자극을 주고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다공증이 예방됩니다. 치매가 예방됩니다. 걷기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이 향상되고 치매 위험이 40% 감소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를 20년 지속하면 수명이 3년에서 7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걷기 대 다른 운동. 헬스장 다녀요. 웨이트해요.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웨이트는 근력 증가는 좋습니다. 심폐기능은 보통이고요. 스트레스 해소는 보통입니다. 걷기는 근력 증가는 보통입니다. 심폐기능은 좋고요. 스트레스 해소는 최고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걷기는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이럴 때 걷기를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안정됩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잠이 잘 옵니다. 특히 위장병이 있는 분들. 위장은 자율신경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위가 아픕니다. 이럴 때 약보다 나은 게 걷기입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자율신경이 원래 리듬을 찾습니다. 제대로 걷는 법. 그냥 걷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제대로 걸어야 합니다. 속도는 빠르게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 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 심박수가 평소보다 20%에서 30% 증가하는 정도. 이 정도로 걸어야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는 등을 펴세요. 시선은 전방 15m. 팔을 크게 흔드세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세요.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가능하면 1시간. 하루에 나눠서 해도 됩니다. 아침 30분, 저녁 30분. 장소는 공원, 산책로, 등산로가 좋습니다.
자동차 많은 도로는 피하세요. 매연 때문입니다. 시간대는 이른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보기를 사세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걷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만보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세요. 목표를 정하세요. 1주차는 5,000보, 2주차는 7,000보, 3주차는 만보. 서서히 늘리세요. 일상에서 많이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점심 후 10분 산책, 전화 통화하면서 걷기, 주차는 멀리.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만보를 만듭니다. 골반의 비밀. 8번째는 골반 운동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하지만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골반이 약하면 생기는 일. 골반이 뭡니까? 하복부의 장기들을 지지하는 뼈와 근육입니다. 방광, 자궁, 전립선, 직장. 이런 장기들이 골반에 있습니다. 골반이 약해지면 여성은 요실금, 즉 소변을 지립니다. 자궁 탈출증도 생기고요.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남성은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조루도 생기고요. 전립선 비대증도 생깁니다. 남녀 공통으로는 요통, 즉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치질도 생기고요. 나이 들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골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케겔 운동. 골반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처음 개발한 의사의 이름을 따서 케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에 힘을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변 보다가 중간에 멈춘다고 상상하세요. 그때 사용하는 근육에 힘을 주세요. 3초에서 5초간 힘주고 5초에서 10초간 풀어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100회에서 200회. 케겔 운동의 효과. 요실금이 예방 및 치료됩니다.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방광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약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성기능이 개선됩니다. 여성은 질 근육이 강화되고 오르가즘이 증가합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증가하고 조루가 개선됩니다. 놀랍게도 케겔 운동이 비아그라보다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통이 예방됩니다. 골반이 튼튼하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디스크도 예방됩니다. 치질이 예방됩니다. 항문 괄약근이 강화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케겔 운동의 장점은 언제든 어디서든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회의 중에 TV 보면서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완벽한 은밀 운동입니다. 하루에 틈나는 대로 하세요. 신호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타면서 커피 마시면서. 바른 자세도 중요. 골반 건강을 위해서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허리를 등받이에 밀착하세요. 엉덩이를 깊숙이. 바른 바닥에. 쿠션 많은 소파는 나쁩니다. 허리가 뜹니다. 설 때는 배에 힘주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뒤로. 누울 때는 딱딱한 바닥이 좋습니다. 무릎을 세우세요. 허리가 바닥에 닿도록. 지금 당장 실천할 것. 지금 당장 케겔 운동 10회 하세요. 하루에 100회에서 200회 목표로 하시고요. 신호 기다릴 때마다 하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세요. 나만의 주치. 9번째는 주치입니다. 주치? 그거 재벌이나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누구나 주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 한국 의료제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하나는 의사의 경력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됩니다. 간 면허 딴 의사나 30년 경력의 명의나 받는 돈이 똑같습니다. 문제 둘은 의사의 시간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됩니다. 2분 진료나 30분 진료나 받는 돈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 보는 게 이익입니다. 3분 진료가 만연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제대로 볼 시간이 없고 환자는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습니다. 상호 불신의 악순환.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나요? 환자는 의사를 불신합니다. 저 의사 성의 없이 진료하네.
돈벌이 때문에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의사는 환자를 불신합니다. 저 환자 까다로워 보이는데 나중에 소송 걸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가 생기나요? 방어 진료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합니다. 불필요한 수술을 권합니다. 보수적으로, 공격적으로 치료합니다. 주치의의 필요성.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를 두는 것입니다. 주치의가 있으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진료받고 내 상황을 잘 아는 의사에게 불필요한 검사,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 약 먹어도 될까요? 수술이 정말 필요한가요? 다른 전문의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 과잉 진료 없는 의사를 말입니다. 주치의, 어떻게 만드나?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병원,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면 됩니다. 조건은 우리 집과 가까운 곳, 자주 갈 수 있는 곳, 대화가 잘 통하는 의사입니다. 진료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과도 좋고, 가정의학과도 좋고, 소아과도 좋습니다. 아이 있으면요.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자기 전공 외의 것도 기본적인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다른 전문의를 소개해줍니다. 신뢰관계 만들기. 주치의와 신뢰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방문하세요. 아플 때만 가지 마세요. 건강할 때도 가끔 들러서 인사하세요. 작은 선물을 하세요. 명절 때 떡 한 시루, 과일 한 박스, 손수건 하나. 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환자가 마음을 주면 의사도 마음을 줍니다.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선생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치의가 있으면 불필요한 수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큰 병 걸렸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는 건강의 내비게이터입니다. 10번째 수칙 마음의 평화. 마지막 10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안녕.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주일의 비극. 코미디언 이주일 씨 기억하시나요? 2002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담배 때문이겠죠? 아닙니다. 이주일 씨가 걸린 폐암은 선암입니다. 선암은 흡연과 관계가 거의 없는 폐암입니다. 오히려 비흡연 여성에게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주일 씨는 폐암 진단받기 몇 년 전 4대 독자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방송을 은퇴하고 수염도 안 깎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폐암을 불렀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몸에 염증이 막 생깁니다. 몸이 염증 체질로 변해요. 조그만 상처가 가해져도 염증이 확확 생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염증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감기, 몸살, 아토피, 천식, 여드름 전부 다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죠. 당뇨, 고혈압도 결국은 혈관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래된 염증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손등을 막 긁어요. 일부러 상처를 막 내죠. 피가 나고 딱지가 생기고 나았다가 또 긁어요. 또 일부러. 나중에 계속 반복하면 여기 암이 생겨요. 염증이 되면 암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염증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10,000개 정도 암세포가 생겨요. 이 암세포가 덩어리를 형성하는 게 암이죠. 건강할 때는 이 암세포를 파괴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에 오래 시달리면 이게 덩어리로 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안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한 순간을 만드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한가한 소리냐, 요즘처럼 각박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다, 아무리 각박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루 중에 이것을 하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해지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건강 비결이에요. 뭐라도 좋아요. 기왕이면 건전한 게 좋아요. 종교, 운동, 취미. 아니면 나는 뭐 고스톱을 좋아한다. 고스톱 치세요. 왜요? 그게 좋다 얘기예요. 수다를 떠는 걸 좋아한다. 수다 떠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 그걸 자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마무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병에 걸렸대요. 용하다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그 의사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병 나으려면 3년 동안 말린 쑥을 먹으면 된다 그랬대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말린 쑥을 찾느라고 다녔어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없죠. 결국 3년이 지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만히 되돌아보면 만일 그분이 그 의사에게 그 얘기를 듣는 그날 쑥을 따가지고 그날부터 말리기 시작했더라면 3년 후에 먹고 살았다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면 뭘 생각해요? 당장 어떤 비방, 단번에 뭘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건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씨를 뿌려야 돼요. 매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과연 오늘 하루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늘 되새기고 늘 실천해야 여러분의 평생 건강이 쌓이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계명, 오늘 당장 미루지 마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